반갑습니다. 대구 인문학 강사 이정훈입니다. 어제 제가 오늘 주제는 지금 21세기의 트렌드 방향 인식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제 혹시라도 물어볼 텐데 어제 그 부분 일식을 한번 보셨나요? 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안 보신 게 있는데 거기에 매스컴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번에 보는 사람들은 10년 후에 본다고.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귀하시고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귀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혹시 보시나요? 저기 Dream Design Do. 꿈을 디자인하고 행동하라. 제가 여담으로요. 제가 대구 범호동에 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한 그 아이가 남학생인데 유치원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출근을 하려고 오고 할머니가 같이 뒤따라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는 할머니는 아이한테 가자 하고 그 아이는 엄마한테 떠나기 싫다고 막 울고 있었어요.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각자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느끼고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르겠죠.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느낀 게요. 지금 오늘이 22일인데 이번 주가 6월 25일은 6.25 70주년이잖아요. 광복으로 따지자면 75주년. 과연 우리 기성세대 또 어른들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 자손들, 후손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줄지 한번 곰곰한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트렌드 방향인식과 성장 마인드셋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학생들하고 성장과 또 소통과 또 학부모님들한테 영향력과 또 병원에서 힘들고 심신이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청하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 핵심은요.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상황에 따라 다른 생각이 있지만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종교에서 기본적으로 비슷한 게 딱 세 가지가 있답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인지 나의 어떤 성찰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이거 곧 나의 어떤 도덕적 철학이겠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지만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에 가면요, 식사 시간 아니죠. 프랑스에 가면 그르뉴라는 어떤 개구리 요리가 있답니다. 갑자기 개구리 있는데 변하는 것도 이 프랑스 요리 중에 개구리를 하는 데는요, 개구리가 적정 온도 한 15도에서 가열해서 이 개구리가 가장 본인이 안정하고 편안한 그 상황에서 처음에 시작을 한다 그래요. 이걸 주는 메시지를 보면 이를 관련해서 심리학에서는 개구리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변하지 않는 건요, 잘 보면요, 한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막연한 기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 상황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지? 지금 현 상황과 미래에 어떤 변화가 되겠지? 그리고 자기 현재에 대한 이익과 만족. 현재 잘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학교 생활이든지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이든지 가정 생활이라든지 어떤 사회 근변하는 모든 인간 관계에서 보면요, 두 가지의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나 사람은요, 두 마리의 개를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개 물어보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게 뭐냐면요, 편견과 선입견이랍니다. 이거는 아재 개가 아닙니다. 잘 보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의 프레임이라든지 갖고 있는 어떤 스키마를 해서 딱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더 일견, 생각을 좀 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시청하시는 분들 다 물어볼게요. 대부분 학부모님한테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춘기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자녀를 사춘기와 우울증을 별개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근접해서 보시나요? 저 중간에 보면요, 약물력 라명 있죠?
실제로 10대들도 약물 남용하는 병원에 옵니다. 저희 병원도 보면은 많이 오거든요. 근데 잘 보면요, 잘못된 그 부모님들이 이 사춘기 우울증, 여기 보면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집단 따돌림, 뭐 청소년 비행, 학업 부진, 뭐 집중력 강화, ADHD 뭐 쭉 있는데 정말 우리 학생들하고 우울증은 굉장히 민접한 관계가 있다고 연구 결과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공통점이 뭘까요? 뭐 학교 폭력, 뭐 가해학생, 피해학생 포함해서 10대들의 어떤 약물 남용, 또 청소년들의 어떤 이런 관련된 유형들이 뭐가 있을까요? 잘 보면 결핍입니다. 결핍은요, 어떻게 보면 중독의 원인이 결핍이죠. 그 결핍을 채우는 게 누구냐? 우리 어른들의 또 부모로서의 영향인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보죠. 너는 왜 우울해? 왜 불안해?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요, 많은 학생들의 뭐 어떤 환경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역할 연기라든가 학업 문제, 대부분요 사춘기라는 건요 부모에 대한 그 생각할 때는 착하다는 어떤 지표보다도 평가거든요.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사춘기는 내가 성장하면서 나의 정체감을 깨우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뭐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사춘기가 뭐 우리 자녀들은 사춘기가 적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넘어가길 바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춘기는 자기에 대한 변화, 자기의 정체감, 자기 흔히 말하는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사춘기는 제가 볼 때는요, 크게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이 적은 것 같아요. 사춘기가 빨리, 여러분들도 아마 사춘기 시절이 다 있었을 텐데, 대부분 많은 것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이 스트레스에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 미국의 어떤 대학 병원에서는 이 스트레스 관련해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DHEA라고 해서 굉장히 뇌에 발전이 된다고 하고, 우리 그 생물학적 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는 옥시토신이라는 또 성분이 있거든요. 현재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그리고 대부분 어떤 강박감, 압박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인 건강이나 정서적 안정, 또 학생들의 정상적인 어떤 만족감, 미래에 대한 기획,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일 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너무 과다하거나 또 과소해도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우리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요, 좀 지혜롭고 현명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인간 뇌는 많은 이게 좀 뭐 관련 자료도 나와 있죠. 우리 뇌는 이렇게 뇌관 변형계 전도로 되어 있어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대부분 이 전두엽이요. 우리 생각한 이성적, 합리적 판단 이 전두엽이 언제 완성된 줄 아세요? 사람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27세랍니다. 물론 남성하고 여성은 좀 다르겠죠. 근데 대부분 청소년들은 아직도 이 중간에 있는 변형계, 우리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후두엽에서부터 전두엽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른들은 이미 이런 이성적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판단할 때는 사춘기나 자녀들하고 생활할 때는 아직도 정상적으로 이성에 발 때는 전두엽이 아니구나. 아직도 감정적으로 하는 변형계구나 하는 걸 인지해서 현명하고 명확하고 대처 있게 행동해야지만 또 관계가 좀 밀접해지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1%의 창의적인 아이인가요? 아니면 9% 통찰력이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아이인가요? 아니면 90%의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사람인가요? 이런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창의적인지, 통찰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아이인지. 미국의 경제학자 제네미 네프킨이 얘기했죠. 여기 90% 물론 과학과 또 뭐 여러 분야에 다르겠지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90%를 뭐라고 했냐면 잉여인간인 거예요. 잉여인간. 잘 보면 우리 역대 인류가 발전되고 성장하고 지금까지 이루면서 거의 잘 보면은 1% 창의적인 사람, 9%의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 일반적으로 좋은 세상, 좋은 시대, 좋은 미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이 책을 혹 보셨나요?
여기 책에 보면 핵심적 용어가 이게 있습니다. 2018, 2020, 2030. 흔히 말하는 거대 불능의 시대.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떤 성장이나 나이 어떤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좀 더 보면 2050년 거주 불능지구라고 모 학자가 얘기했어요. 포스코 뭐 코로나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지금은 현재에 대해서 아니란 생각과 지금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미래에 어떻게 대처하고 미래 트렌드 맞게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변화에서 노력을 하고 어떤 변화에서 우리 자녀한테 얘기를 하고 어떤 질문을 통해서 어떤 단어를 통해서 우리 자녀하고 같이 공감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이거 보시면 각종 뭐 분노, 쭉 보면은 각종 매스컴이 많이 되고 있죠. 쭉 넘겨볼게요. 최근 급증하는 뭐 분내 범죄라든지 아니면 여러 학교 폭력 문제. 대구에서 뭐 친구 괴롭히면 따돌림 문제도 있었죠. 부산 여중생 사건들, 중학생 칼부림 사건들, 그다음에 대구 뭐 이런 사건들, 인천 사건들 많이 있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잘못된 편견 선입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내 자식은 아니겠지. 설마 저 아이는 아닐까. 근데 저는 놀라운 걸 하나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게 경향신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세 딸을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굉장히 스스로 부끄러움도 느끼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중간에 보면 이 아이가 정말 안타깝게 짓눌려 초등학교 5학생이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은 안타까운 사건이죠. 답답한 인생, 어른인 아빠는 이틀 동안 20시간 일하고 28시간 쉬는데 어린이 나는 27시간 30분 공부하고 20시간 30분을 쉰다. 이 사건뿐만 아니죠. 이 방학 숙제가 뭐길래 초등학생 학생이 10층에 떨어진 투진한 사건들. 놀라운 건요. 사람은요. 누구나 부모님들이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좋은 자연 환경과 토양, 기질 영향에서 자기가 잘 성장하길 바라요.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삐뚤어진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한번 이런 얘기 하면 어떨까요? 엄마 아니면 아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럼 어떤 대답을 하고 싶어요? 저도 만약에 그런 자녀가 물어보면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럼 어떤 얘기 하지만 요즘은 뭐 일반적인 가정보다 넌 특별한 아이야. 넌 다른 아이야. 그래서 뭐 어떤 진로 문제, 학업 문제 뭐 얘기를 하겠죠.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요. 그 자녀한테 너답게 살으라 그래. 야, 그래. 아들, 넌 너답게 살면 돼. 근데 또 물어봅니다. 엄마, 그럼 나답게 사는 게 뭐야? 그럼 어떤 질문해요? 막힐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가정에서 지금 많이 뭐 아시겠지만 너는 특별한 아이야. 다른 아이야. 너답게 살면 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키포인트를 한번 시청자들한테 퀘스천 마크로 한번 질문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의 삶을 질문할 땐 이런 대답을 하고 싶어요. 그래, 넌 특별한 아이야. 그냥 너답게 살면 되는데 네가 너답게 살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단다. 학업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배우는 방법이 있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다. 인생의 경험은 네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지만 이 공부라는 건 배움이라는 것은 너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와 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회현상 이거 보이시면 요즘 뭐 생존권 쟁취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어떤 가난 원인뿐만 아니고 어떤 삶에 관련해서 물어보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회 구조 탓, 남 탓, 그다음에 노력 부족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삐뚤어진 데는 원인이 있듯이 잘 보면 그 갖고 있는 자신, 자기의 어떤 노력, 환경의 트렌드에 변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2016년에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차지해야 하거든요. 지금 2020년이거든요. 매년 스위스 포럼 이거는 매년 일어나요. 근데 아직도 4, 5년 전에 4차 산업 갖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도 나오죠.
지금 4, 5년 사이에 많은 더 변화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딱 고정돼 있어요. 지금 그 이후로는요, 어떤 디자인, 뭐 환경 문제, 바이오 문제, 그다음 패션, 각종 변화 등이 있는데 우리는 오직 딱 잘못된 자기가 고정적인 편견 선입견 때문에 자기의 어떤 현실 안률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요, 결국은 그래도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중독의 가장 기본은 결핍이듯이 결핍을 채워주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이제 어떤 인문학이 나오는데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보시면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어린이 돼서 일강이 되는데 각종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교육을 하면서 각종 생활하면서 인성과 교養을 다 융합하는 것, 밸런스를 맞춰서 조화롭게 이루는 것이 곧 저는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까요? 8 더하기 3은 뭘까요? 쉽죠? 43 곱하기 9 하면 뭘까요? 많이 복잡하죠. 왜 그러겠어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아이들이요, 한번 보세요. 과정 중심, 결과 중심 삶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결과지향적으로 하면은,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 2015년 교육과정도 과정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만큼 삶에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결과지향적인 어떤 결과에 대한 가치성 때문에 자기가 너무 억압되고 불안하고 불안정하다는 거죠. 과정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해주고 과정에 대해서 본질을 인정해주고 과정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해준다는 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 교육과정도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핵심 용어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갑니다. 핵심 인문학 상상력과 바른 인성 세 가지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한 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변했죠. 저는 여기 이 용어 중에는요, 다양성, 이 융합, 포용이라는 용어가 참 좋은 용어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 얘기가 근데 첫 번째는요, 세계 트렌드 변화는 얘기를 할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고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핵심 역량은요, 이 본질을 깨우쳐야 돼요.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고 컴퓨터 사고력과 논리력, 또 친구들 간에 또 개인이 협업하면서 도전과 실패와 성공을 융합하는 거. 결국은요, 어떤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여기서 연결해서 모방을 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걸로 변형시키는 게 그게 창의고 창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몇 가지 더 있어요. 캘리포니아 그 실리콘밸리요. 쭉 많죠.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에이비앤비 있죠. 미국은 아마존이고 또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텐센트,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존 재팬, 야후 재팬. 우리나라는 마케팅 마켓 캐리라든지 쿠팡. 지금 흔히 말하는 디지털 혁명의 혁신이라고 하죠.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변화의 본질을 잘 깨우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개방과 공유입니다. 지금은 혼자서는 살 수 없거든요. 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다 융합하면서 자기의 어떤 대체 불가능한 뭔가의 기술을 가지고 전문적인 두 가지 이상을 가지면서 노력하는 게 지금 시대의 변화의 트렌드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미국,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이렇게 비교했는데 지금 2050년 쭉 보면은 세계 변화가 이렇게 지금 사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위치에 있고 일본, 물론 전 세계적으로 200여국을 다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인근에 있는 지금 각종 어떤 선진으로 구개되어 있는, 근데 저는 한번 보는 거는 인도라는 나라를 잘 보세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청년들이, 세계 모든 기업들이 그 나라에 투자를 하고 비전을 갖고 거기에 문제가 됐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개미와 메뚜기와 독수리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거를 가르치도록 노력합니까?
개미처럼 단순하게 그냥 뭐 앞과 뒤, 우리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아이로 키울 건지, 아니면은 메뚜기처럼 앞과 뒤 양옆을 볼 수 있는 좀 더 전략적인 아이로 키울 건지, 나아가 독수처럼 창의적으로 맥락을 보면서 본질을 깨우치는 아이로 키울 건지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사회 변화,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독서 중에 있는데요. 독서 중에서도 심층 독서를 강요하자고 합니다. 이 제가 1, 2, 3단계 이거는 몰입을 썼던 칙센트 미하엘 교수님이 썼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대부분 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책의 핵심은요. 1단계는 마음가짐과 환경이라 그래요. 아이들이나 마찬가지 여기 분위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각자 방에서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어디 있죠? 뭐 그냥 거실에 있나요? 거실에 있는 것도 다행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막 술도 마시고 아니면 아이들은 정말 진지하게 자기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학습을 노력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부모 역할은 어떻게 되는가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많은 전문가나 학자들이 하나같이 동기부여와 분위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몰입을 하고 몰입도 단계별로면 목표를 정해주고 적절한 난이도와 피드백이 중요하다 그래요. 학생들한테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메타인지. 학생들이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나아가서 그걸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자기 미래를 계획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부모님들도 자기의 메타인지를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자녀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고 그리고 내 감정이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정말 저는 자녀들의 메타인지보다 부모님들의 메타인지를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메타인지는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거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는요. 질문이라 그래요.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 미래를 예측하는 건 하나같이 어떤 올바른 질문이라 그래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도 내가 뭘 보완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마찬가지 질문에도 올바른 질문법이 있거든요. 자녀에 대한 어떤 경험과 체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원칙이란 책이 있어요. 레이 달리오가 썼던 원칙.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원칙이 있나요? 가치관 있나요? 철학이 있나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자기 많은 7가지 단계 중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방해수가 분명히 있는 말입니다. 가정마다 갖고 있는 환경과 상황 틀에서 우리 가정을 갖고 있는 원칙. 옛날에는 이제 과만산이라는 어떤 가훈도 있었잖아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었거든요. 나의 가정으로서 내 변화에서 원칙이 있는지. 원칙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중요한 게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방해 요소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몫인 거죠. 습관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갔습니다. 습관에는 어떤 감정 습관도 있고 학습 습관도 있고 그리고 생활 습관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는 한 66일이 걸린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감정과 학습 습관은 여러분들 개인과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한때 유행했던 이거 코넬식 노트 필기법이죠. 이것도 잘 보면요. 통찰력에 여러분들 본질을 한번 깨우쳐야 돼요. 이 핵심은 뭐냐면 어떤 질문을 하고 자기 어떤 공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또 어떤 유학을 정리한 그 핵심이죠. 코넬식은요. 아이비 대학교 하는 코넬 어떤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만든 거죠. 지금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수준도 참 굉장한 능력이겠죠. 코넬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수업 내용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핵심 이론으로 핵심 전략으로 요약하는지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많은 책이 있는데 저는 단계별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소개시킨 이 책자는 엄마가 바뀌면 아이가 바뀐다는 거하고 7번 읽기 공부법하고 데니얼 콜에 썼던 탤런트 코드라는 용어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에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릿이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 추천하는데 한번 시간 날 때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한 번씩은 꼭
읽어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에 제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한번 읽어봤어요. 그 중에 12에서 15쪽에 보면 많은 변화가 있는데 고생, 바람직한 어려움이 있고 인출 연습, 아웃풋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메타인지나 자기의 어떤 상황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는 이 아웃풋, 인출, 그리고 정교하면서 힘든 과정을 걸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 이렇게 많이 자소서도 이렇게 되고 있죠. 부모님의 유형이 네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인가요? 그냥 애정은 가지면서도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허용적 부모인지, 애정도 낮으면서 그냥 단순하게 통제력만 하는 권위주의인 부모인지, 아니면 무관심한 애정도 없고 통제력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들한테 애정도 키우면서 통제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통제력이라는 어떤 강압된 학대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 자녀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 가는 그런 권위 있는 부모가 되길 바라면서 느끼지 않나요? 대부분의 대화는 말보다 이 목소리나 몸짓 갖고도 변화가 있다고 봐요. 두 번째는 인문학 중에서 기본적으로 트렌드 변화, 어떤 학업 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아까 얘기했죠. 공감의 능력. 쭉 보면 대부분 상담해도 보면 가장 많은 것들이 어떤 상담 표현 방법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자녀들하고 할 때 칭찬 격려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정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잘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죠. 하지만 과정적인 중심적인 영어. 과정적으로 칭찬한 아이가 나중에 성장이나 올바르고 환경적으로 좀 성숙감 나옵니다. 어차피 이번 시간이 됐으니까 한 가지는 배우고 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자녀를 잘 봤는데 아까 얘기했죠. 부모님들이 메타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근데 대부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 인정하지 않고 그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아이들한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아니면 본인도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공지영 작가님이 쓰는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잘해야 하는 것과 사랑하기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 자녀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랑과 응원과 격려와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아이들한테 짊어야 할 짐과 버려야 할 짐을 구분하는 것도 우리의 부모님의 본질인 것 같아요. 독서는요, 결과론적으로 하면 통찰력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이 독서가 통해서 그 아이들이요,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면서 이 전달 과정에서 본 마음과 같지 못하는 나쁜 결과론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이 과정을 잘 본질적으로 깨우치고 그 지혜를 갖고 통찰을 갖고 인정하고 하는 것도 그 독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우리 자녀들에서 얘기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목표가 없거나 꿈이 없거나 좀 속된 말로 생각이 없거나 나아가서 어떤 비전이 없거나 이런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실업계 최초 골든벨 울린 기적의 소녀가 있습니다. 이분이 연세대학교 다학적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나중에 골드만삭스라는 아주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인 질병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 처했죠. 근데 이 학생이 자기의 청소년 힘들었던 과정, 여성으로서 혐오 들었던 어떤 감정, 나아가서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과정을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어떤 삶과 어떤 행동과 어떤 방향성이 있겠지만 그 자녀들이 과정적으로 어떤 거 할 거냐 하면 곰곰이 생각하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불확실한 인생을 사는데 자녀들한테 특히 중고등학생에 있는 부모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여기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12가지 중에 제가 여기 처음에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어떤 세로토닌이라는 어떤 성분도 있지만 근데 그 중에 제가 탁 와닿는 게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처벌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정서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도 결국은 그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거하고 동일한 성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본 물고기, 관상 물고기예요. 근데 어항에서 키우면 5에서 8cm가 자라고 수족관에 키우면 15에서 25cm. 근데 놀라운 건요, 똑같은 물고기라도 바다에 던지면 이렇게 큰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친구의 어떤 환경, 부모로서의 가정으로서의 환경, 엄마와 아빠의 나의 환경, 그리고 자기가 지역하는 어떤 지역적인 거. 세계 200여 국에 우리는 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5,100만 중에 우리는 한 사람이죠. 우리 자녀들이 똑같은 물고기지만 어떤 피라미드를 키울 건지 아니면은 그냥 대어로 키울 건지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보면 엘리자베스 퀘블러스라는 책을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파일을 갖고 있대요. 파이. 자기만의 파일을 태어날 때 갖고 있답니다. 근데 죽을 때 되면 내 파이가 뭔지를 모르고 해요. 실제로는 내 파일을 가정으로, 자녀한테, 친구로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자기가 인생을 마감할 때는 내 파이가 뭔지를 모르고 인생을 마무리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도 질문하면 내가 누군지를 물어보면 나의 직책, 나의 상황, 나의 어떤 성장 배경을 얘기하죠. 근데 진심은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파일을 찾는 거, 자기의 존엄을 찾는 거,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모르겠어요. 자녀들한테 원 가족으로서 자녀한테 어떤 걸 물려줄지,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어떤 걸 가르치고 자녀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믿기만 하자라는 용어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다 그럴 만한 상황이 있듯이 자녀들한테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만나주면 하루하루 자라는 게 정말 그게 편견과 선입이 갖지 못하는 우리들의 목인 것 같아요. 저도 얘기했지만 꿈과 디자인과 또 실행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메타인지를 인지하고 그 메타인지를 인정해서 나의 가장 안정된 상태, 가장 편안한 상태, 내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로 자녀들하고 공감을 하고 자녀하고 만나주고 자녀가 성장하는 데 키워주고 그 과정을 중요시할 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영향력 있는 자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오늘 할 수 있고 오늘은 남은 인생의 첫날인 만큼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실행이거든요. 실행한 하루, 여러분들의 꿈과 실행과 디자인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고 여러분들 소중한 자기라는 걸 인지하시고 항상 마지막으로 자기를 안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준 그런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서 감사합니다.